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관심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1위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란 측면에서도 한국이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계속 갈아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은 것 같다. 여기에는 저는 한국인의 우수한 민족 심리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본이 한때는 한국을 얕잡아보고 깔봤지만 민족 심리 견지에서 봤을 때 오랜 열등감이 있어요. 특히 문화적 열등감은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에서도 한일은 비교가 되지 않고 그 문화적 수준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본이 고고학적 사실을 위조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원을 더 옛날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질을 하다 걸린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작용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 거의 우리 한국인들, 특히 백제 쪽에서 많이 전달을 해준 문화죠.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도 문화적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뭐 임진왜란 때만 해도 일본이 무기에서는 서양 조총을 받아들여서 앞섰지만 문화에서는 뒤처졌다. 말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문화재를 강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요관까지 훔쳐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잖아요. 도자기공들을 데려가고 한국이 문화가 우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 역사적 기간을 볼 때 일본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을 사실 느끼며 살아왔는데 일본이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고 우리는 식민 지배와 전쟁을 거치면서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걸 이용해서 일본이 한국을 깔보기 시작했죠. 한동안. 우리가 훨씬 문화 콘텐츠가 앞선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좀 어려웠던 시기에는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 갖다 베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참 재밌어, 이거 잘 만들었어 하면 나중에 보면 일본 거 베낀 거 뭐 이런 게 훨씬 많았어요. 개그 프로조차 그랬죠. 그랬는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죠. 한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가면서 국력이 이렇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일본에. 1차는 겨울연가였나요? 배용준 나오는. 그래서 겨울연가인가? 하여튼 그걸 가지고 벌써 이게 한 20년이 넘었어요. 2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한국의 드라마가 들어가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상당한 유행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문화 콘텐츠는 훨씬 더 많이 발전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은 약간 정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보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K-팝, 그 다음에 K-드라마, K-음식, 그 다음에 K-뷰티 뭐 등등 아주 다양한 영역의 한류가 소위 일본에 정착되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으로 일부가 매니아층이 형성돼서 열광하던 시기를 넘어서서 한류가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고 다양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의 국력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줄었고 큰 폭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큰 폭으로 늘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관심 많은 동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1위입니다 지금. 일본은 서구를 숭배하는 나라인데 서구에서도 지금 한류 하는데 일본이 그걸 거부하기는 좀 어렵죠. 따라서 일본에서의 이 유행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을 쉽게 접하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한국 문화를 또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이제 지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일본에 역전당했던 후진국의 위치에서 이제 거의 벗어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문화 선진국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컬처란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오늘날에 과거에 가난했던 한국이 아닌 오늘날의 한국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보다 우수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선 민주주의란 측면에서도 한국이 더 나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일본보다는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계속 갈아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나은 것 같다. K민주주의 뭐 이런 거죠. 또 한국의 문화도 자기들이 직접 접해보니 음악을 들어보고 드라마를 보고 넷플릭스를 일본에서 본다는 얘기는 곧 한국 드라마 본다는 얘기로 통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는 저는 한국인의 우수한 민족 심리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팝이든 K-드라마든 특히 이제 K
드라마에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K영화, K드라마에 한국인의 민족 심리가 녹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게 한국, 일본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다시 뒤집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이미 좀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는 이번에 만약에 개혁을 완수하고 사회를 더 민주적으로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면 활짝 꼽혀날 겁니다. 한국 문화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체가 워낙 문화적인 민족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음주 가무를 좋아한다 이걸 떠나서 문화가 우수한 민족이다. 그래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문화 전통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한국인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민족성과도.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힘을 숭상하는 민족이 아니라 도덕과 문화를 숭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죠. 김구 선생이 했던 그 말씀.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돼서 뭐 잘못하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센 나라, 강한 나라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김구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킬 정도의 군사력이면 충분하다. 다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그런 세상을 꿈꾼 겁니다. 도덕과 문화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또는 달리 하면 사람들이 도덕 문화에 의해서 살아가는 수준 높은 사회,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이 꿈꿔왔고, 또 실제로 문화 생활들을 정말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즐겨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의 우수함들은 뭐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가 개혁되면 더욱더 활성화되고 편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따라잡기 힘들 것이다. 저는 미국도 한국을 따라잡기 좀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저는 주제고갈에 처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문화의 개화는 사회의 발전과 같이 병행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들끓는 개혁의 시기, 혁명의 시기에 들어서면 문화도 꽃피어나죠. 예를 들면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막 폭발할 때 베토벤 같은 음악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근데 사회가 썩으면 퇴폐 문화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조락하고 있는 사회, 침체하고 있는 사회에서 훌륭한 문화가 꽃피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이 문화가 부흥하는 현상은 한국인들의 강렬한 저항의식과 또 투쟁, 이게 만들어낸 성과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K드라마에도 게다 녹아있다고 봐요. 외국인들이 K드라마를 평가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현실을 다루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는 현실을 다루는 것이 어쩌다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판타지 속에서도 현실을 꼬집어내서 다루는.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비현실적인 판타지 영화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냉엄한 현실의 신자유주의적 경쟁, 승자독식의 경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걸 담고 있거든요. 뭐 그 외에도 한국은 뭐 광주를 다룬다든가 뭐 한국 전쟁을 다룬다든가 식민지를 다룬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아요.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거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 현실주의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 기존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강점은 국민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속 한 말이 국민의 위대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위대한 국민이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를 사지에서 살려낸 것도 위대한 국민이고, 계엄을 막아낸 것도 위대한 국민이고, 그 위대한 국민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재건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표명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국민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여러 차례 자기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니까, 예전부터. 근데 이게 어떤 차이를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과거에 그 임진왜란, 저는 옛날 사람이라 이제 여전히 이 용어에 익숙한데,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인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이순신 장군은 원군이 필요 없다까지 얘기한 사람이에요. 명나라 필요 없다, 우리끼리 싸워도 된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망상이 있었을까? 사실 우리 민족이 그때 가진 힘이나 무장력이나 이런 건 일본에 좀 밀렸거든요, 많이. 원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왜 그런 주장을 했느냐? 백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믿고 백성들의 의거해서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전백승
등의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략 전술에 대한 지략 같은 게 뛰어나서만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사실 뭐 그 과정을 다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왔습니다. 백성들을 믿은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을 주인으로 내세워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지배층, 심지어 선조 같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다. 일본하고 맞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명나라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교에서의 차이를 불러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야,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가려면 가. 뭐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선조는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매달렸던 거거든요. 국민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갈라진 거죠. 그렇다면 선조가 외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의 휴전협상은 일본하고 명나라 측이 진행했어요. 조선이 배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초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왕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을 믿고 있고 국민의 지지를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외국과 맞설 때 나 하나의 개인적 역량이나 뭐 혹은 내가 이끌고 있는 정치 집단의 힘 이걸 기준으로 외국을 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중심으로 대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을 믿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